진술을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에선 오늘도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공공부문 안전관리의 허점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케 인터뷰 코너에선 이번 사고의 현장 상황과 구조적 문제를 함께 짚어봅니다. 현미향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공학과 교수 차례로 전화 연결합니다. 먼저 현미향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현미향 국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첫 질문. 현장에선 지금 발파 후에 다시 수색 작업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또 아까 제가 언뜻 보니까 추가 수습 있었다는 뉴스도 이제 나옵니다. 현미향 국장님께서는 최근엔 언제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최근에 오늘 또 두 분이 네. 또 물론 구조가 되셨다고 해서 오늘 네네.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오늘도 다녀오셨고 직접 가서 좀 둘러보셨을 텐데 현장 상황 어떤지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가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정문 밖에는 그 기자분들 말고는 왕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 사고 현장 그 정문 안에 사고 현장 근처에 네. 그 가족들 공간이 좀 마련돼 있고 그다음 구조대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어쨌든 유족들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겠어요. 이게 야간 작업도 합니까? 예, 지금 구조 활동은 야간 작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네. 이런 부분은 아마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대한민국 아닐까 싶은 게 제가 옛날에 1997년에 칼기가 괌에서 추락해서 한 열흘 동안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은 밤에 수색을 안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되게 놀랐던 일인데 여하튼 야간에도 계속 수색 작업은 이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번 대형 사고로 울산 지역 분위기 많이 무거울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유가족 분들의 슬픔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 현 국장님 보시기에 유가족 분들에 대한 뭐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나 뭐 정보 공유나 지금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면 그때 실시간으로 잘 알려주거나 이런 부분들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가족분들이 그 구조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네네. 그 구조 상황에 대해서는 즉각 가족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으로 네. 저희도 알고 있는데 가족분들이 있는 공간이 정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외부인들이 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제 구조가 굉장히 좀 더디게 되면서 그 구조가 된 가족들이 사실 어제까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예. 예, 구조 후에 좀 사망 진단을 받은 유족분들 중에는 아직 빈소를 차리지 않는 유족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빈소를 차린 유족분들은 좀 만나고 왔는데요. 네. 아직 그 구조를 기다리는 가족들하고 유가족들 전체를 많이 만나지는 못해서 네. 지역 시민사회 단위에서는 지원 활동이 좀 잘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네. 반면에 지자체랑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굉장히 그 가족들하고 유가족들의 좀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지자체라 하면 뭐 울산시네요. 울산시나 울산시 여기가 사고 난 곳이 남구 지역이어서 울산시 울산 남구네요. 남구청에서 이제 예. 나와서 이제 그 대응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아까 언뜻 말씀 중에 우리 그 현미향 사무국장님 말씀 중에 빈소 차리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들 시신이 수습됐는데도 빈소를 안 차린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안치실에 계시고 네. 빈소를 아직 차리지는 이유가 않은 예. 이유는 그것까지는 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두 분의 유족이 아직 빈소를 차리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빈소를 안 차리신 경위는 조금 더 우리가 알아봐야겠네요. 네, 거기에 네, 어떤 뭐 그렇습니다. 사연이나 어떤 뭐 그분들 주장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자, 우리 현미향 사무국장님,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현장 상황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구조물 이런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제일 뭐 궁금한 거 뭐 사고 원인 책임 소재 이런 건데 뭐 이런 언론 보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 구조 이런 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기 우리 현미향 국장님은 울산 산재 추방 운동 연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도 하고 살펴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 지금 어떤지 현미향 국장님은 이번 사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단 노동자들의 인식부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잘 인식이 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 상황이? 네, 이번 중대재가 이제 발주자가 네. 공기업이거든요. 네네. 한국동서발전인데 예. 그다음에 이 도급이는 HJ 중공업이고 그다음 다시 이걸 하청받은 하청업체는 이제 발파 전문 업체인 코리아 카코라는 회사인데 네. 이번에 사고 피해자 중에 피해자가 이제 9명인데 그중에 1명만 코리아 카코 정직원이었고 네. 나머지 8분은 코리아 카코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한 노동자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그 구조가 됐고 사망한 해서 이제 빈소가 이제 차려진 네. 유족들을 좀 만나봤는데 일단 저희가 만난 분들 중에 2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네. 뭐 코리아카코 계약직 노동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력업체 소개로 일하게 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공기업이 발주를 하고 도급 하청 내에 다시 재하청. 정규직과 이제 예. 계약직 노동자 그 계약직 노동자의 지위도 일용 노동자로 네.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그렇군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그 노동자들의 생각은 아니 공공부문부터 이런 위험의 외주와 다단계 구조가 이렇게 좀 심각한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들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고 이전에도 뭐 꼭 이 현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 건설 현장.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울산의 이제 남구의 석유화학단지랑 그 옆에 이제 온산공단이 있는데 네네. 이 주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발주를 받고 네. 그 시공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하청업체가 있고 그다음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네. 대규모로 그런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대재해 같은 게 굉장히 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더더욱 일용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장비라든지 이런 뭐 이게 안전 그걸 강구하는 방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미비돼서 이분들이 위험에 노출됐다 그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이 사고 원인이나 책임 소재 이제 조사를 면밀히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아까 이제 위험 외주와 다단계 하청 구조 얘기했는데 요런 것들이 역시 어떤 뭐 기술적인 것 말고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고의 어떤 배경이 됐다 이렇게는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번 사고는 이제 발전소를 해체하는 작업인데 굉장히 위험해서 안전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위험의 그 다단계 구조가 좀 형성되다 보니까 네네. 잘 아시겠지만 그
이 위험이 외주화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따라가게 되면 네. 그 구조가 내려갈수록 위험은 굉장히 커지는데 안전관리는 취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번 사고도 그 사고 당시에 발주자의 감독자나 시공사의 안전관리자가 네. 관리자나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관리감독한 사실이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 현장에 있던 분들은 지금 다 2분은 부상을 당했고 7명은 지금 5분은 사망했고 2분은 매몰돼서 지금 실종 확인이 안 상태인가요? 되는 상황,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이번에 사고에 굉장히 영향을 준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네. 현 국장님께서 안전관리자가 당시에 그 현장에서 안전관리 했는지 여부도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공식적으로 있었다고 확인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사망자는 근무 며칠 만에 현장에 투입됐다, 참변당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렇다면 안전교육 또 숙련도를 감안한 현장 배치 이런 부분들도 잘 어떻게 좀 부실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 처음에 이제 좀 구조됐지만 결국 구조된 분들은 다 사망을 하셨는데 네. 그분은 플랜트 현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전혀 없으세요. 네. 일을 울산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인력업체 소개로 이제 지금 하청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4일 만에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네. 네, 또 저희가 오늘도 이제 좀 시신이 수습돼서 빈소를 차린 유족을 만났는데 그분도 플랜트 현장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되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이번에 발전소 해체 사고를 비롯해서 이 플랜트 현장이 굉장히 위험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전에 충분하게 안전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현장 투입 후에도 매일매일 작업 전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작업 계획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기본적인 내용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네. 숙련도도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 지금 현장의 분위기나 상황들을 보면 그런 숙련도를 감안한 안전교육이 적절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대형 사고, 큰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명 사무국장님께서 이런 재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곳에서 중대재해 빈발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네. 가장 우선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네. 지금 중대재해 주 피해자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드러나고 있는데 네.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이번엔 공론화해서 꼭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 사고 현장 얘기 현미향 울산 산재 주방운동연합 사무국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 건설 방재공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번 붕괴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대책 짚어봅니다. 정창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번 사고 타워 해체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런 게 이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자, 네. 구조공학 방재공학적 관점에서 보셨을 때요. 이 같은 해체 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주된 위험 요인이랄까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구조물을 해체를 할 때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공법을 쓰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보면 발파 공법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발파 공법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안전사고가 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속도는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좀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리스크는 안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해체 작업 지연에 따른 공기 단축 압박이 사고 배경으로 이제 거론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형 구조물 해체라는 위험성 이제 내포한 현장에서 공기를 단축하려고 하면 이게 예. 뭐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눈 리스크도 커지고 안전에도 아무래도 좀 소홀해지기 일쑤입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저희가 해체 계획서를 보면 처음부터 이제 발파 공법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이제 발파 일자가 한번 수년된 적이 있고요. 예. 공기가 계속 좀 딜레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작업상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고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조금 충분히 잡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윤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발파 작업이 굉장히 고난이도를 요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 비해서 이번에 보면은 작업하신 분들이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작업의 전문성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이번에 이제 번개가 일어났던 부분은 이제 사전 취약화 작업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이제 구조물 자체가 이제 발파하면은 이제 잘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잘 파괴됐을 때 잘 무너질 수 있도록 일부분 이제 기둥림 같은 곳에 취약화 작업을 하고 네. 그 취약화 작업 이후에 이제 폭약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취약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중간 혹은 최종 단계에서 그 무너져 내리게 하기 전에 그거를 약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예. 말씀하시는데 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교수님 해체 계획서 예. 안전관리 계획서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이제 일부 기자님들 통해서 안전계획서를 이제 조금 읽어봤는데요. 예. 사실 이제 발파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구조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디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디를 발파하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어디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제 구조 계산서가 이제 안전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요. 예. 뭐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언론이라든가 기자님들한테 이제 배포된 자료에는 이런 구조 계산서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사실 무엇보다 조금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옆에 있던 4호기, 6호기를 이제 발파 작업을 해버렸는데요. 네네. 그 사실 4, 5, 6이 비슷한 작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호라든가 6호기의 취약화 작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벤치마킹을 하면 네. 5호기의 문제점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더 공학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 기회가 없어졌어요? 예, 그거를 이제 왜 그렇게 조금 일찍 발파 작업을 서둘렀는지 지금 왜냐하면 네. 5호기에 아직까지 그 실종자도 다 찾지 못한 상황에서 네. 서둘러 한 부분이 아마 구조적인 위험 때문에 한 것 같긴 하지만 시간이 좀 있었다 그러면 드론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취약화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촬영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호기, 6호기 발파 이 부분이 약간 원인 규명하는데 약간 차질이 있지 않을까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해주셨고 교수님 그러고요. 지금 네. 제가 뭐 해체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얘기했는데 이 해체 계획서나 안전관리 계획서가 안전관리라는 측면에서 저희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 볼 때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해체 작업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하게 해체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안전 계획서를 보면 저기 일반적인 내용들이 쪽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보면 사실 이제 집안 문제, 그 다음에 또 비산 이제 발파하게 됐을 때 예. 비산 번제 문제, 오염 문제 뭐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파 해체 공법의 가장 핵심적인 건 구조적인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계산을 통해서 발파 장약이 어디에 장착되고 그렇게 네. 되면 뭐 어떤 순서로 붕괴가 일어나고 붕괴됐을 때 구조물들의 피해 범위가 몇 미터 이내에 뭐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계산서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을 지금 현재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인 규명이 조금 어렵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계산서가 잘 확보돼야 원인 규명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이전에 국회 국정감사를 저희가 보면은 안전관리 계획서 부실 문제가 간혹 이게 지적되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이제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에서도 이제 다시금 이제 제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게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자체의 부실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거를 잘 작성해 놓고 시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의 어떤 뭐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사실 이런 복잡한 프린트 해체 작업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계획서가 아무리 잘 써져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요. 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번에도 보면 공사비가 대충 한 560억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저희가 보고서상에서 봤었는데요. 네.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낙찰 가격이 이제 예가의 한 70에서 8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70에서 80% 정도 됐는 데서 이번 현장처럼 또 이제 하청에 하청을 주는 구조를 하게 되면 네. 실제 작업하는 데서는 이제 원래 해야 되는 임금의 예산의 한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의 작업이 그래요? 이루어지거든요. 560억이다 그러면 어쨌든 300억도 안 들어간다 이거죠. 통상적으로. 그렇죠. 예. 하청을 하다 보면 실제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 또 우리나라 하청업체들의 이제 성격이 워낙에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예. 발파공법을 하는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거가 거의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번에도 취약화 과정에서 현장에 들어가신 이제 9분 중에 정규직은 1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네. 8분이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들어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위험을 우리가 좀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들어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구조 기둥 같은 경우는 취약화라는 게 결국 기둥 하중의 일정 부분만 이제 무너지기 쉽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좀 과하게 작업을 하게 되면 하중을 어느 정도 받는 상태로 둬야 되는 구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중 자체를 절단하는 경우라든가 거의 8, 90 기능을 상실하려는 정도까지 취약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번 사건과 같이 이제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제 수색 작업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붕괴 사고다 보니까 또 이게 상당히 대규모 뭐 시설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덮여져 있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교수님 향후 뭐 인명 구조라든지 사고 현장 수습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랜트라는 구조물이 일정하게 이제 뭐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는 없고요. 거기다가 붕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부 구조물의 이제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서두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실종자분들이 어떻게든지 생존할 수 있도록 빨리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부는 사고 원인을 복합적 요인으로 규정하면서 민간합동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전에도 비슷한 민간합동조사 있었지만 조사 결과는 잘 나오더라도 이게 현장 제도 개선으로 잘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국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실명제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엔지니어를 쓰냐라고 보면 그 분야에서 얼마만큼 경험이 있고 몇 번을 해봤는지를 보고 그런 분들이 작업에 투입될 때만 이제 오케이 사인을 주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증된 사람들만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충분한 공사비라든가 작업비를 확보해 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충분히 검증된 실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또 재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라든가 두 번째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을 꼭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되는 질문입니다만 대형 설비 해체라든지 개보수 공사 현장, 다단계 하청 위험 외주화가 결국은 이게 붕괴 사고라든지 큰 안전사고 재해가 일어나는 어떤 그 큰 배경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의 외주화, 붕괴 등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많이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 제도적 대책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은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업체 기술력을 조금 확보해야 되는 부분하고 네네. 두 번째로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해서 충분한 인력을 쓰기 위한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가가 충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 너무 저가 입찰만 계속 들어가다 보면 위험성은 가중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사 현장에서 저희들이 보면 전문가들이 볼 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최저가 낙찰 제도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싸게 해야 되는데요. 싸고 안전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경제성 논리에만 매일 게 아니고 네네. 전문성이라든가 충분한 예산을 주고 특히 이번 사고와 같이 공기업이 하는 구간 같은 경우는 네네. 민간 기업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주고 네. 검증된 회사에다가 이런 것들을 맡겨서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검증된 업체 맡기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고요.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6824님 야근하며 듣고 있습니다.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올려주신 글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제가 뭐 비슷한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이게 이제 좀 별도 안전 기준이나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좀 가장 개선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날 때는 잠깐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뭐 제도 보완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반짝했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제도 보완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재부 같은 경우 가보면 예산을 이제 올려보면 네.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비가 나오면 이거는 한 70%에 원래 낙찰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예산을 잡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국토부 단독으로 뭐 국토부라든가 산자부 단독만의 일은 아니고요. 예. 기재부에서도 보면 안전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해체 작업과 관련된 예산 부분은 충분히 예가를 보장해 줄 수 있고 이걸 대신 이제 보장해 주는 대신 엄격하게 관리해서 정부에서 안전을 주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 건설 방재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정창삼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